7장 출세주의자 신학생. 안료샤는 장로를 침실로 인도하여 침대에 앉혔다. 그것은 꼭 필요한 가구들만이 갖추어진 조그만 방이었다. 철제 침대는 작았으며 그 위에는 이불 대신 펠트 모포가 달랑 놓여 있을 뿐이었다. 방구석의 성상 옆에는 독경대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십자가와 복음서가 놓여 있었다. 장로는 힘없이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반짝였으나 숨결은 거칠었다. 그는 마치 무슨 생각이라도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안료샤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장로가 말했다. 어서 가보아라, 어서. 내겐 뽀르필이면 충분하니 서둘러 가봐. 그곳에서는 네가 필요할 테니 어서 수도 원장님께 가서 식사 시중을 들어드리렴. 안료샤가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이곳에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장로가 말했다. 넌 그곳에서 더 필요해. 그곳에는 평온이 없어. 시중을 들다 보면 네가 필요하게 될 거야. 악귀들이 냄새를 피우면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라. 그리고 아들아, 신부는 그를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다. 앞으로 이곳은 네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렴. 얘야, 이 점을 명심해 두거라.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곧 수도원을 떠나거라. 아주 떠나란 말이다. 안료샤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장로가 말했다. 어째서 너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곳은 당분간 네가 머물 곳이 못돼. 속세에서의 위대한 수행을 위해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마. 너는 아직도 수없이 방황해야만 한다. 그리고 결혼도 해야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거라. 그리고 할 일도 많겠지. 나는 너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내보내는 것이니 언제나 그리스도께서는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분을 지켜드리면 그분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큰 고난에 빠지겠지만 그 고난 속에 행복이 있단다. 너에게 주는 나의 유언은 고난 속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다. 가서 일해라. 부지런히 말이다. 내 말을 명심하고 다시 너와 이야기할 시간이야 있겠지만 내 명이 며칠, 아니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이야. 안료샤의 얼굴 근육이 다시 실룩거렸으며 그의 입술 끝은 바르르 떨렸다. 신부가 말했다. 또 무슨 일이냐 아들아? 신부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다. 그가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눈물로써 망자를 전송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않느냐?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며 기도드려야지. 혼자 있게 해다오. 기도드려야 되니까. 서둘러 가서 형들 곁에 있거라. 그런데 한 사람 곁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두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 신부는 축복을 내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다. 안료샤는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군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 안료샤는 드미트리 형에게 바닥에 엎드려 절한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자 하신 겁니까? 라고 묻고 싶었고 하마터면 입에서 그 질문이 튀어나올 뻔했으나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다. 만일 대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장로가 스스로 밝혔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로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절은 알류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는 그 속에 신비스러운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을 뿐이었다. 신비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의미가 말이다. 수도 원장의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도원에 도착하려고, 물론 단순히 식사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암자 울타리를 빠져나오다가 그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제자리에 멈추어 서고 말았다. 머지않아 다가올 자신의 최후를 예언한 장로의 이야기가 그의 귓전에 다시 울려 퍼진 듯 했기 때문이다. 장로가 예언했던, 그것도 그토록 분명히 예언했던 이야기는 틀림없이 실현되고 말 것이다. 알류샤는 그 말씀을 받들어 모셨다. 그러나 그분이 없는 상태로 어찌 살아갈 것이며,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수도원에서도 떠나라고 분부하시지 않았던가? 오 주여, 알류샤가 그런 고뇌에 빠져본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던 것이다. 그는 수도원에서 한참 떨어진 숲을 서둘러 지나면서도 자신을 짓누르는 상념들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숲길 양옆으로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길은 그리 길지 않아서 500걸음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시각에는 누구와도 마주칠 일이 없었으나 첫 모퉁이에서 갑자기 락기진이 눈에 띄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료샤가 물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의 곁에 나란히 서면서 알료샤가 물었다. 락기진이 말했다. 바로 너를 기다렸어. 락기진이 미소를 머금었다. 원장 신부님께 달려가는 길이지? 그분께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 대주교님과 빠토프 장군을 영접하신 이래 지금까지 그런 성찬을 차려본 적이 없으니 말이야. 나는 그곳에 가지 않을 테니 너라도 가서 스프라도 가져다 드려줘. 그런데 내게 한 가지만은 말해주게. 그 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지? 바로 그게 묻고 싶었거든. 알료샤가 말했다. 꿈이라니? 락기진이 말했다. 네 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에게 땅에 대고 절을 하신 일 말이야. 그것도 이마를 찌을 정도였잖아. 알료샤가 물었다. 조시마 신부님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락기진이 말했다. 그래, 조시마 신부 말이야. 알료샤가 말했다. 이마가 어쨌다고? 락기진이 말했다. 그래, 말이 지나쳤군. 아니, 좀 지나치면 어때? 어쨌든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 알료샤가 말했다.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몰라, 미시야. 락기진이 말했다. 장로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으리란 걸 난 알고 있었어. 거기에 물론 어떤 신비스러운 뜻도 없어. 모든 것이 늘 있어온 바보 짓이지. 하지만 그 속임수는 일부러 꾸며낸 짓이야. 이제 읍내의 엉터리 신자들이 떠들어대서 대체 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지 하는 이야기가 현 전체에 퍼지고 말 거야. 내 생각에 그 어른은 정말 범죄의 냄새를 맡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더군. 너의 집에서 그런 냄새가 풍긴다고. 알료샤가 물었다. 어떤 범죄? 락기진은 무슨 이야기인가 꺼내고 싶어하는 듯 됐다. 락기진이 말했다. 너의 집안에서 그 범죄가 일어날 거야. 너의 형들과 돈 많은 아버지 사이에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시마 신부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비해서 이마를 찌은 거라고. 나중에 역시 성스런 신부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 하지만 이마를 찌었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예언이 들어있겠나? 아니야. 그건 상징이고 비유라고 떠들어댈지 누가 알겠어? 범죄를 미리 알고 있었고 범죄자를 지적했었노라고 찬양하면서 그걸 기억해내겠지. 바보들은 선술집을 향해 성호를 긋고 성당을 향해 돌을 던지게 마련이니까. 너의 신부도 마찬가지야. 정직한 사람에게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살인자에게는 발에 대고 절을 하니 말이야. 알료샤가 말했다. 어떤 범죄 말인가? 살인자란 또 누군가? 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알료샤는 못에 박힌 사람처럼 꼼짝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으며 락기진도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락기진이 말했다. 누구라니? 정말 모르고 있단 말이야? 내기를 해도 좋아. 너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야. 아무튼 흥미진진한 일이지. 이봐 알료샤. 비록 언제나 양다리를 걸치기는 하지만 넌 언제나 솔직히 이야기하는 편이지. 대체 넌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어디 대답해봐. 알료샤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해 본 적 있어. 그의 대답을 듣자 락기진도 흠칫 놀라고 말았다. 락기진이 소리쳤다. 뭐라고? 너도 벌써 생각해 봤단 말이지? 알료샤가 말했다. 내가 생각을 해봤다는 게 아니야. 알료샤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그 문제에 대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생각해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락기진이 말했다. 그것 봐. 그것 보라고. 오늘 아버지와 형 밑쟁가를 바라보면서 범죄에 대한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 내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니잖아. 알료샤는 불안에 떨며 락기진의 말을 가로챘다. 잠깐만. 너는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지? 너는 왜 그 일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해. 락기진이 말했다. 두 질문은 별개의 것이지만 모두 당연한 질문이지. 그러면 따로 대답하겠어.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너의 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대강 어떤 인물인지 오늘 갑자기 깨닫지 못했다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 한 가지 성격만으로도 그의 성격 전모를 단번에 알아내기엔 충분한 거지. 대단히 정직하지만 정욕이 강한 사람들은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있는 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를 칼로 찔러 버릴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아버지란 작자는 주정뱅이의 절제를 할 줄 모르는 방탕한 사람이어서 무슨 일에서든 한도를 모르지. 결국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을 다 잡지 못해서 모두 도랑에 첨벙 빠지고 말 거야. 알료샤가 말했다. 아니야, 미샤. 아니야. 만일 단지 그런 것뿐이라면 너는 오히려 내게 용기를 북돋아 준 셈이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락기진이 말했다. 그렇다면 넌 왜 그렇게 떨고 있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 밑쟁가는 정직한 사람이긴 해도 어리석긴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나 생마야. 이것이 그에 대한 정의이고 내적 본질의 전부라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비열한 세욕을 물려주었지. 그런데 너만큼은 나를 놀라게 하는군. 알류샤, 어떻게 동정일 수 있니? 너도 역시 까라마조프 집안 사람이잖아. 내 집안에서는 세균이 잔뜩 골마서 터지기 직전까지 이르렀잖아. 그 새 생마들은 지금 서로를 추적하고 있잖아. 장화 속에 칼을 감추고 말이야. 세 사람은 서로 머리를 들이받고 있는데 어쩌면 너도 그 네 번째 인물인지도 모르지. 알료샤가 말했다. 그 여자에 관한 것이라면 너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드미트리는 그녀를 경멸하고 있어. 어찌된 영문인지 알료샤는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라키진이 말했다. 그루셴카 말인가? 여보게, 형제. 아니야. 경멸하고 있지 않아. 자기 약혼녀를 이미 실제로 그녀로 교체한 이상 경멸하고 있지는 않아. 거기엔 형제,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아름다움에, 여자의 육체에 혹은 여자 육체의 한 부분에 빠져들게 되면 자기 친자식이라도 갖다 바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심지어 러시아와 조국까지도 팔아먹게 돼. 생마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정직했던 사람도 도둑질을 하게 되고 온순한 사람도 살인을 하게 되며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변심을 하게 되지. 여자들의 발을 흠모했던 뿌시킨의 시 속에서도 발을 찬미했어. 다른 사람들의 경우 여자들의 발을 찬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율하지 않고는 바라볼 수가 없어. 하지만 발뿐만이 아니야, 형제. 드미트리가 그루셴카를 경멸한다고 해도 그 경멸이란 것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해. 경멸하면서도 헤어질 수 없으니 말이야. 알류샤가 불쑥 말을 받았다. 나도 알고 있어. 라키진이 말했다. 정말이야? 알고 있다고 서슴없이 대답하는 걸 보면 너도 틀림없이 알긴 아는군. 라키진은 심술궂은 기쁨을 느끼며 말했다. 너는 그 말을 무심코 내뱉었지. 그렇다면 그건 너에게 낯설지 않은 문제로군. 그것에 대해서, 세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한층 값진 일이거든. 아무튼 너 동정이라더니 이봐, 알류샤. 네가 얌전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나도 동감이야. 하지만 네가 얌전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너는 동정이면서도 벌써 그런 문제에 깊이 빠져보았더니 난 너를 오래전부터 관찰해왔어. 너도 까라마조프에 불과해. 너도 완전히 까라마조프라고. 선별적 성품이나 혈통이라는 점에서 틀림없는 일이야. 아버지를 본받아 생마이고 어머니를 본받아 바보스러운 거지. 왜 떨고 있어? 내가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건가? 그루셴카가 내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나 알아도 그분을, 다시 말해 너를 내게 데려오세요. 그분한테서 사제복을 벗겨버리겠어요. 라고 말이야. 너를 데려오라고, 꼭 데려오라고 얼마나 부탁을 했는지 몰라. 나는 네가 어떻게 그녀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까 하는 것만 생각했지. 알겠어? 그년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알류샤가 말했다. 안부나 전해줘. 그리고 난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 알류샤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미하일,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하지.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을 말할 테니. 라키진이 말했다.
무슨 이야기를 마저 하라는 건가? 모든 게 명백한데. 형제, 모두가 달코 다른 소리뿐이야. 만일 너마저 생말하면 한 배에서 난 너의 형 이반은 어떻겠어? 아니 그도 까라마조프야. 너의 까라마조프 집안 문제는 모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호색한과 탐욕자와 유로집이 말일세. 너의 형 이반은 매우 어리석은 타산 속에서 장난삼아 신학 논문을 기고했지. 무신론자이면서도 말이야. 그리고 자신도 그것이 비열한 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그게 바로 너의 형 이반이야. 게다가 자기 형 미자의 약혼녀를 뺏으려 하는데 어쩌면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일은 오히려 이런 식이 되고 말았지. 밑쟁가 자신이 거기에 동의했던 거야. 왜냐하면 밑쟁가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루셴카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그녀를 동생에게 양보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고결한 성품과 청렴한 때문이라고 하니 이 점을 주목해. 이처럼 그들은 모두가 숙명적인 존재들이야. 그렇게 되고 나니 도깨비나 해결할 수 있겠지. 자신의 비열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비열함 속으로 기어들지 않는가 말이야. 더 들어봐. 아버지라는 늙은이는 밑쟁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 늙은이는 갑자기 구루셴카에게 미쳐서 그녀를 보기만 해도 침을 질질 흘리고 있잖아. 바로 오직 그녀 때문에 조금 전 암자에서도 그런 스캔들을 일으켰던 거야. 단지 미우소프가 그녀를 행실고약한 잡년이라고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야. 고양이보다 더 심한 발정을 일으키는 거지. 예전에 그녀는 급료를 받으며 술집에 잡다한 암거래로 그를 도왔는데 이제 와서 너의 아버지는 갑자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채고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결혼 신청을 하며 치근덕거리고 있는 거라고. 물론 불성실한 결혼 신청이지. 그러니 아비와 자식농 두 사람은 그 길에서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 한편으로 그루셴카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아직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두 사람을 약올리며 누가 더 유리한가 엿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에게서는 거액을 긁어낼 수 있겠지만 대신 그는 결혼을 하려 들지 않을 거고 그러다가 끝내는 유대인처럼 돈주머니를 내놓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밑쟁가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진 돈은 없지만 대신에 결혼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럼 결혼할 수 있고 말고. 돈 많은 귀족 출신에다가 대령의 딸인 약혼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미인 까제리나 이바노브나를 버리고 도해지 물을 먹은 농부 출신의 방탕한 장사꾼 영감 삼소노프의 첩노릇을 하던 구루셴카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지.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면 범죄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너의 형 이반은 바로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건 횡재나 다름없거든. 자신의 애를 태우고 있는 까제리나 이바 노부나를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약 6만 루블에 달하는 유산도 움켜쥐게 되니까. 그 사람처럼 땡전 한 푼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너무나 유혹적인 일이지. 그런데 이 점을 유의해. 그건 미자를 모욕하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된다는 것을. 바로 지난주 밑쟁가는 어느 술집에서 집시 여인들과 잔뜩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까제리다는 어울리지 않지만 동생 이반 표드로비치에게는 잘 어울린다며 자기 입으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
까젤이나 이바 노부나도 물론 이반 표도르비치처럼 매력적인 남자를 끝내 거절하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이미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 식구 모두 이반에게 공손한 걸 보면 그가 어떻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하군. 그는 너희 식구들을 비웃고 있는데도 말이야. 횡재지. 나는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의 손으로 차린 진수성찬이나 먹겠다는 식이니 말이야. 알료샤가 말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지? 어째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알료샤는 인상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물었다. 라키진이 말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내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내 대답에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다는데 너도 동의하고 있다는 뜻 아니야? 알료샤가 말했다. 너는 이반을 싫어하고 있군. 이반은 돈 따위에 현혹되지 않아. 라키진이 말했다. 그럴까? 그렇다면 까젤이나 이바 노부나의 미모에는 6만 루블이 구미에 당기기는 해도 돈 때문만은 아니겠지. 알료샤가 말했다. 이반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 이반은 몇천 루블 따위에 현혹되지 않아. 이반은 돈을 추구하는 것도 평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는 어쩌면 고뇌를 찾고 있는지도 몰라. 라키진이 말했다. 그건 또 무슨 꿈 같은 소리야? 아니, 네 식구들은 알고 보니 대단한 귀인들이로군. 알료샤가 말했다. 이봐, 미샤. 그의 영혼은 폭풍우 같다고. 그의 이성은 포로가 되어 있어. 그의 사상은 위대하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는 수백만의 돈이 아니라 사상의 해결이 필요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야. 라키진이 말했다. 그건 표절에 지나지 않아, 알료샤. 너는 장로의 말을 표절한 거라고. 이런 이반이 너희 식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구먼. 라키진은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소리쳤다. 그는 정색을 하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라키진이 말했다. 그래, 어리석은 수수께끼를 낸 거야. 풀만한 가치도 없는 수수께끼를. 머리를 조금만 써도 곧 풀리는 그런 수수께끼 말이야. 그의 논문은 우스꽝스럽고 또 졸렬하기까지 해. 너도 그의 어리석은 이론을 조금 전에 들었겠지. 영생이 없다면 선행도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그때 형 밑장가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라고 외치던 것을 기억하겠지. 그런 혹세무민의 이론은 비열한 놈들에게나. 내가 말이 지나쳤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 비열한 놈들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심오한 사상을 지닌 잘난 척하는 학생들에게나 필요하겠지. 잘난 척하는 놈의 본질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이야. 그의 이론은 전부가 비열해. 인간은 영생을 믿지 않으면서도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서 그 힘을 찾아낼 거야.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 대한 사랑을 찾아낼 거란 말이야. 라키즈는 자신을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열이 올라 있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말을 중단했다. 알료샤가 말했다. 좋아. 그만해두지. 그는 조금 전보다 더욱 쓴 웃음을 지었다. 라키진이 말했다. 자네는 무엇이 그리 우스운가? 내가 수준 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알료샤가 말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수준 낮은 인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명석하지. 그러나 그만두겠어. 무심코 웃었을 뿐이야. 나는 네가 흥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미샤, 너의 열띤 관심으로 미루어 보건대 너도 까젤이나 이바 노부나에게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형제, 나는 오래전부터 그걸 눈치채고 있었어. 그래서 이반 형을 싫어하는 거겠지. 너는 형을 질투하고 있어. 라키진이 말했다. 그녀의 돈은 왜 아니겠어? 계속해봐. 또 뭐야? 알류샤가 말했다. 아니, 나는 돈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모욕하고 싶지 않거든. 라케진이 말했다. 너의 말을 그대로 믿겠어. 하지만 그래도 너의 형 이바는 귀신이 물어갈 거야. 까젤이나 이바도부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는 사랑받기 힘든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의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런데도 날더러 그를 사랑하나니 빌어먹을. 그는 내게 헌담까지 퍼붓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헌담을 퍼붓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알류샤가 말했다. 나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형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형은 너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아. 라키진이 말했다. 그저께 까젤이나 이바 노부나의 집에서 그가 나를 극렬히 비난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너희 집안의 충직한 하인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였던 거지. 형제, 그 사건 이후로 누가 누구를 질투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말했다더군. 만일 내가 가까운 장래에 수도원장의 직위에 오르려 하지도 않고 수도사로서 삭발하는 것도 포기한다면 나는 반드시 빼제르부르크로 가서 규모가 큰 잡지에, 그것도 다름 아닌 평론부의 빌부터 한 10년쯤 글을 쓰다가 결국은 잡지를 내 손에 넣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적 뉘앙스, 즉 약간의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채 자유주의적이고도 무신론적인 경향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다시 말해서 자기들처럼 우매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다시 잡지를 출판할 거라나. 너의 형의 해석에 따르면 내 출세의 최종적인 결과란 것은 사회주의적 뉘앙스가 잡지 신청금을 유동자본으로 돌려놓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도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전용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유대계 지배인을 고용하여 빼제르부르크에 굉장한 건물을 지은 다음 거기에 편집실도 옮기고 나머지 층에는 새도 놓을 거라는 거야. 건물 위치까지 지적하더라는군. 지금 건설 중인 리제이나야 거리에서 비보르그스카야 거리로 향하는 네바강 건너의 노비 까멘니 다리 근처라나? 알류샤가 말했다. 미샤, 그 모두 어쩌면 틀림없이 실현될지도 몰라. 알류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갑자기 소리쳤다. 라키진이 말했다. 너마저 빈정대기야? 알렉세이 표돌비치? 알류샤가 말했다. 아니야. 농담을 해봤을 뿐이야. 용서해.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대체 누가 그렇게 자세한 내막을 너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누구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디 말해봐. 형이 너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네가 까젤이나 이바 노부나의 집에 있었을 리 없는데. 라키진이 말했다. 난 그곳에 없었어. 대신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있었지. 나는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로부터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더 알고 싶다면 말하겠지만
그가 나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엿들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구르셴카의 침실에 앉아 있을 때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갑자기 옆방으로 들이닥쳐서 내내 빠져나올 수가 없었거든. 알료샤가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잊고 있었군. 그녀가 너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라키진이 말했다. 친척이라고? 구르셴카가 내 친척이라고? 라키진은 얼굴이 새빨가진 채 갑자기 소리쳤다. 너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로군. 알료샤가 말했다. 왜 그래? 그럼 친척이 아니란 말이야? 난 그렇게 들었는데. 라키진이 말했다.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 아니야. 너희 까라마조프 사람들은 뭐 유서 깊은 대단한 귀족인 척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광대처럼 남의 식탁을 떠돌다가 간신히 동정을 받으며 부엌에 빌붙었었잖아. 나는 사제의 아들에 지나지 않기에 너 같은 귀족들 눈에는 벌레나 다름없는 존재지만 장난삼아 멋대로 모욕하지는 마. 내게도 역시 명예가 있단 말이야. 알렉세이 표도르비치. 내가 어떻게 창녀에 불과한 그르셴카와 친척이 될 수 있겠어? 이 점 명심해도. 라키즈는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알료샤가 말했다. 신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게. 네가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어째서 그녀가 창녀야? 정말로 그녀는 그런 여자인가? 알료샤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알료샤가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녀가 너의 친척이라고 들었거든. 너는 종종 그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녀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내게 말했었잖아. 난 네가 그녀를 그토록 경멸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정말 그녀는 그런 여자야? 라키진이 말했다. 내가 그녀를 찾아갔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문제는 그만 덮어두기로 하지. 친척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오히려 너의 형이나 아버지가 너를 그녀와 친척이 되게 해줄 거야. 내가 아니고 말이야. 벌써 다 왔군. 부엌으로 가는 게 낫겠네. 아니. 저게 뭐지? 저게 뭐야? 우리가 너무 늦은 건가? 이렇게 일찍 오찬을 마쳤을 리 없는데. 아니면 까라마조프 일가들이 소란을 피웠나? 그런 게 틀림없어. 저기 네 아버지가 오고 있잖아. 이반 표도르비치가 그 뒤를 따르고. 수도 원장과 헤어지는 길일 거야. 저쪽 계단에서 이오시프 신부가 그들을 향해 무언가 고함치고 있군. 너의 아버지도 주먹을 내저으며 고함치고 있는 걸 보면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 분명해. 저런. 미우소프도 마차를 타고 떠나고 있군. 막시모프라는 지주도 달려가는 걸 보면 스캔들이 벌어진 거야. 당연히 오찬을 했을 턱이 있나. 저들이 수도원장을 때려준 건 아니겠지? 아니, 때려졌을지도 몰라. 그럴 만도 하니까. 라키진이 공연히 수선을 피우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스캔들이, 그것도 전대미문의 스캔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모든 것이 영감대로 일어났던 것이다.